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콜레드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헬리오스 그룹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권력과 자본이 교차하는 거대한 전쟁터와도 같았다. 샹들리에의 눈부신 빛 아래에서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은밀한 욕망이 뒤섞여 현기증을 일으킬 지경이었다. 그 화려한 인공은하계의 중심에는 헬리오스 그룹의 젊은 총재 강태무가 서 있었으며, 그의 곁에는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아내 이서연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의 팔을 꼭 붙잡고 있었지만, 길게 내려뜨린 속눈썹 아래 감춰진 눈동자는 맹수가 먹잇감을 탐색하듯 차갑고 예리하게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강태무는 자신의 팔에 매달린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덮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고, 그 순간 그의 냉철하던 눈빛은 거짓말처럼 부드럽게 풀어졌다. 그는 긴장한 듯한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안심시키려 애썼는데, 이는 그녀가 낯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었다. 태무는 경쟁 기업을 무너뜨릴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냉혈한이었지만, 아내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정략 결혼과 쇼윈도 부부가 판치는 상류사회에서 보기 드문이 진실한 애정은 역설적이게도 서연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가시와도 같았다. 그가 자신을 순수한 사랑으로 바라볼 때마다 서연은 자신이 쌓아 올린 거짓된 삶의 무게가 폐부를 짓누르는 듯한 질식을 느껴야만 했다. 파티장의 한쪽에서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연을 힐끔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경멸과 질투가 짙게 깔려 있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서연의 배경은 그들에게 있어 완벽한 그림에 묻은 얼룩과도 같았고, 그들은 들리라는 듯 그녀의 드레스와 태도를 입방아에 올리며 비웃음을 흘렸다. 태무의 귀에 그 불쾌한 소음이 닿자마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살기가 피어올랐지만, 서연은 전혀 다른 곳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사람들의 비웃음 따위가 아니라 서비스 도어 근처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살기와 공기의 부자연스러운 흐름을 포착했기 때문이었다. 웨이터 복장을 한 3명의 남자가 쟁반을 든 채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의 걸음걸이는 일반적인 직원들의 것과는 확연히 다른 균형 감각과 절제된 힘이 느껴졌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이 샴페인 잔이나 손님이 아닌 태무의 등 뒤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본능적인 경보음이 머릿속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화려한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그녀가 지켜야 할 유일한 사람이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태무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일부러 비틀거리며 현기증을 호소했고, 걱정이 가득 담긴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댔다. 태무는 당장이라도 주치의를 부를 기세였으나 서연의 간곡한 만류에 못 이겨 그녀를 잠시 보내주었고,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걱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나 서연이 연회장의 육중한 문을 나서 복도의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던 연약하고 가녀린 분위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굽 높은 하이힐을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발걸음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고, 척추를 곧게 세운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타협을 모르는 전사의 기백이 흘러나왔다. 이제 그녀는 재벌가의 사모님 이서연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정의를 집행하고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조직 섀도우의 전설적인 요원 송지안으로 돌아와 있었다. 서연은 복도 끝에 위치한 비상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녀의 예상대로
웨이터 복장을 한 암살자 중 한 명이 그곳에서 무기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품 안에서 꺼내고 있었는데 서연은 그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바람처럼 거리를 좁혀 그의 목덜미를 낚아챘다. 남자가 반격을 시도하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기도 전에 서연의 손날이 그의 경동맥을 정확하게 가격했고 그는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허무하게 쓰러졌다. 서연은 쓰러지는 남자의 몸을 부축하듯 잡아채어 장식용 기둥 뒤에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고 이 모든 과정은 불과 몇 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조차 눈치채지 못할 만큼 은밀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나머지 두 명의 암살자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태무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서연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걷어올리며 허벅지에 숨겨둔 얇은 와이어를 꺼내 들었고 두 번째 타겟이 위치한 2층 테라스 쪽으로 신속하게 이동했다. 테라스 입구에는 망을 보고 있던 또 다른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서연의 인기척을 느끼고 재빨리 단검을 꺼내들며 덤벼들었다. 서연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상체를 뒤로 젖혀 날카로운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회전력을 이용한 발차기로 남자의 명치를 강타했다. 어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고통에 몸부림치자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뒷목을 가격하여 기절시켰고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오는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마지막 남은 리더격인 암살자는 가장 까다로운 위치인 조명실 근처 환풍구 쪽에 숨어 저격용 라이플을 조립하고 있었는데 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프로의 솜씨였다. 서연은 샹들리에의 빛 반사를 이용해 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환풍구로 이어지는 좁은 사다리를 타고 소리 없이 위쪽으로 접근했다. 저격수가 스코프를 통해 태무의 머리를 조준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서연은 머리에 꽂혀 있던 긴 은비녀를 뽑아들고 망설임 없이 그의 손등을 찍어내렸다. 고통에 찬 신음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그녀는 남자의 입을 틀어막고 제압 기술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그의 의식을 끊어놓았다. 차가운 금속성의 비녀 끝에는 붉은 피가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동요나 죄책감도 서려 있지 않았다. 모든 위협을 제거한 서연은 재빨리 쓰러진 암살자의 주머니를 뒤져 그들의 통신기를 확보했고 액정에 뜬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청부살인이 아니라 태무의 최측근만이 알 수 있는 동선 정보가 포함된 내부의 배신을 암시하는 지령이었다. 서연은 분노를 억누르며 통신기를 박살낸 뒤 자신의 부하에게 신호를 보내 뒤처리를 지시하고는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옷매무새를 정돈했다. 손등에 묻은 미세한 핏방울을 지워내고 다시금 완벽하고 우아한 사모님의 가면을 쓴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다. 그녀가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를 속여야만 했다. 서연이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실내에는 우아한 왈츠 선율이 흐르고 있었고 태무는 그녀가 떠났던 그 자리에서 조각상처럼 굳은 채 그녀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파를 헤치고 걸어오는 서연을 발견하자마자 태무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주저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의 따뜻하고 큰 손이 차갑게 식어버린 서연의 손을 감싸 쥐자 그녀는 방금 전까지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태무는 그녀의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었고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해사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미소 뒤에는 참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지만 태무의 눈에는 오직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만이 비칠 뿐이었다.
태무는 서연을 부드럽게 리드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마치 둘만의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는 귓가에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서연을 지켜주겠노라고 맹세했고 어떤 위험도 그녀에게 닿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달콤하고 든든한 맹세가 서연의 가슴을 날카롭게 베고 지나갔는데 정작 위험 속에 둘러싸인 사람은 태무 자신이었고 그를 지키기 위해 피를 묻히는 사람은 바로 서연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태무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쓴 웃음을 삼켰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시나마 죄책감을 잊으려 노력했다. 파티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 연회장 구석의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태무의 작은아버지이자 그룹 부회장인 강진호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직감하고 불쾌한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번 암살 시도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으며 그는 태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파괴함으로써 조카를 무너뜨릴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등 뒤에 꽂히는 불길한 시선을 느꼈지만 지금은 태무의 품 안에서 느끼는 이 짧은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감춰진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고 헬리오스 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서막은 이미 올랐다는 것을 서연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무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 세상이 그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등을 돌린다 해도 자신만은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노라고 맹세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고 그에게 경멸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가 살아남아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녀는 기꺼이 지옥불 속으로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을 둘러싼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잔혹한 궤도를 돌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헬리오스 그룹의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전략기획실은 마치 전쟁터의 지휘 통제소와도 같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붉은색 경고등이 쉴 새 없이 깜빡이며 시스템 침입 알림을 쏟아내고 있었고 수십 명의 보안 전문가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는 소나기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강태무는 팔짱을 낀 채 창백하게 질린 보안 팀장의 보고를 듣고 있었는데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영하의 기온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누군가 그룹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인 프로젝트 알파의 설계도를 노리고 치밀하게 방화벽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해커의 소행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는 자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태무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의 숙부인 강진호 부회장이 던진 파멸의 미끼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물증 없이 그를 지목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1차 방어선이 복구되었고 태무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현관에 들어서자 차가운 금속성의 사무실 공기와는 대조적인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그의 지친 감각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모두가 잠들었을 시간이었지만 거실의 간접 조명은 아직 켜져 있었고 소파에는 서연이 무릎 담요를 덮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태무는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자마자 전장에서 곤두세웠던 날카로운 신경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가슴 한구석에서 뭉클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는 발소리를 죽여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는데 그 손길에는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태무의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반사적으로 눈을 떴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살기는 찰나의 순간에 사라지고 사랑스러운 아내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막 잠에서 깬 듯한 목소리로 태무를 반기며 그의 옷을 받아주었고 피로에 젖은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태무는 회사에 작은 문제가 생겨서 늦었다고 둘러대며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서연은 이미 그가 들어올 때 풍겼던 미세한 담배 냄새와 초조한 눈동자의 움직임을 통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무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 사이 그의 재킷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을 감지했고 화면에 뜬 암호화된 보안 경고 메시지를 곁눈질로 확인했다. 그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그녀가 과거에 몸담았던 섀도우 조직이 즐겨 사용하는 침투 알고리즘의 패턴과 매우 흡사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오자 서연의 태도는 돌변했고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순식간에 복잡한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일반인이라면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수만 줄의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헬리오스 그룹의 보안망을 우회하여 공격자의 IP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이 디지털 미로를 헤집고 다니는 것처럼 은밀하고 신속했다. 서연은 태무의 보안팀이 놓치고 있던 백도어를 발견하고 그곳을 통해 침입자가 데이터를 빼돌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즉시 자신만의 코드로 그 구멍을 막아버렸다. 그녀는 공격자에게 역바이러스를 심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모든 로그 기록을 삭제하여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태무가 젖은 머리를 털며 욕실에서 나왔을 때 서연은 이미 노트북을 덮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태무는 소파에 앉아 서연이 건네준 우유를 마시며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그녀에게 기대었고 서연은 그런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었다. 하지만 태무의 마음속에는 아까 보안 팀장으로부터 받은 긴급보고 문자가 계속 맴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 외부에서 침입을 막아내고 시스템을 안정화시켰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다. 그는 그 정체불명의 조력자가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덕분에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서연은 태무에 굳어있는 어깨 근육을 풀어주며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하고 있었지만 모른 척 미소를 지으며 내일은 주말이니 푹 쉬라는 평범한 위로를 건넸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과 함께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태무는 숟가락을 들다가 실수로 물컵을 쳐서 떨어뜨렸는데 그 순간 서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바닥에 닿기 직전에 유리컵을 낚아챘다. 쨍그랑하는 파열음 대신 찾아온 정적 속에서 태무는 멍하니 서연의 손과 컵을 번갈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의구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반사신경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속도였으며 훈련받은 전문가에게서나 볼 수 있는 완벽한 균형 감각과 동체 시력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재빨리 당황한 척하며 웃어넘겼고 예전에 헬스장에서 요가를 배운 덕분이라며 어색하게 둘러댔지만 태무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의 손끝에 머물러 있었다. 태무는 애써 의심을 지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서연에 대한 낯선 느낌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것은 아주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위화감이었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라고만 생각했지만 가끔씩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과
설명할 수 없는 침착함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태무는 서재로 들어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밤 시스템을 복구한 외부 접속 기록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을 자책하면서도 헬리오스 그룹의 총수로서 모든 변수를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문 밖에서 그 통화 내용을 엿듣고 있던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장을 보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고 검은색 세단을 타고 도심의 번화가를 지나 인적 드문 구시가지의 낡은 서점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외부와 소통하는 비밀 아지트였으며 겉보기에는 평범한 헌책방이었지만 지하에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정보 분석실이 숨겨져 있었다. 서연은 지난밤 헬리오스 서버에서 빼낸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하기 시작했고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문서들은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프로젝트 오메가라고 명명된 그 파일에는 10년 전 의문의 사고로 위장된 그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었으며 그 배후에는 강진호 부회장뿐만 아니라 태무의 아버지인 선대 회장의 이름도 거론되어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화면을 응시했고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이 가장 사랑하는 남자의 가족과 얽혀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 헬리오스 그룹의 비자금 세탁을 거부하다가 제거된 내부 고발자였으며 그 명령을 내린 최종 결재란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강씨 일가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태무의 얼굴을 떠올렸고 그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역시 어두운 과거의 피해자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만약 태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자신을 사랑하는 척 연기한 것이라면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그를 파멸시켜야만 한다는 잔혹한 운명 앞에 놓이게 된 셈이었다. 한편 강진호 부회장은 자신의 비밀 별장에서 격분한 채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던지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는 해커들이 서 있었다.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해킹 계획이 정체불명의 인물에 의해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공격을 당해 자신의 비밀 계좌 일부가 노출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진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부하들에게 소리치며 그 방해꾼이 헬리오스 내부의 보안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반드시 그 정체를 밝혀내어 갈기갈기 찢어놓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태무의 곁에 누군가 뛰어난 실력자가 숨어 있다는 심증을 굳혔고 그 의심의 화살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인물인 이서연을 향해 서서히 방향을 틀고 있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칼질을 하는 그녀의 손길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도마 위에서 썰리는 재료들은 마치 그녀의 복잡한 심경처럼 조각났고 그녀는 끓어오르는 찌개를 바라보며 마음속의 분노와 슬픔을 억눌렀다. 태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안에는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지만 공기 중에는 설명하기 힘든 차가운 침묵이 깔려 있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 밥을 먹었지만 대화는 뚝뚝 끊어졌고 서로의 눈을 피하며 밥그릇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태무는 서연의 굳은 표정을 보며 자신이 아침에 보였던 의심 때문에 그녀가 상처를 받았다고 오해했고 미안한 마음에 화제를 돌리려 했었다. 식사를 마친 후 태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연을 자신의 곁으로 불렀고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아침의 일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자신이 요즘 회사 일로 너무 예민해져서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썼다며 서연을 불안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고백했다. 서연은 태무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는데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지만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그 사과로 덮을 수 없을 만큼 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태무의 품에 안기며 괜찮다고 속삭였지만 그녀의 눈은 허공을 응시한 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의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진실을 밝히고 태무를 잃거나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그를 지키는 것뿐이었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비극은 피할 수 없어 보였다. 그날 밤 태무가 깊은 잠에 빠진 뒤 서연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테라스로 나갔고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낡은 펜던트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꽉 쥐며 복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태무의 잠든 얼굴은 그녀의 결심을 자꾸만 흔들리게 만들었고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그녀의 심장은 위태롭게 요동쳤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은 강진호의 다음 움직임을 감시하라는 지시였으며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다시 침실로 돌아와 태무의 곁에 누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는 것만 같았고 그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춥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헬리오스 그룹에는 또 다른 폭풍이 예고되고 있었는데 강진호가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태무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으려 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었기 때문이었다. 태무는 출근 준비를 하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고 넥타이를 매주는 서연의 손길을 느끼며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녀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서연은 태무의 넥타이를 단단히 매주며 그에게 무언의 응원을 보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강진호가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카드를 어떻게 무력화시킬지에 대한 계산으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현관문을 나서는 태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나직하게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혼잣말이었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무겁고 처절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은 내 손으로 모두 지옥으로 보낼 거야. 설령 그 끝에 당신이 나를 증오하게 된다고 해도. 차가운 빗줄기가 서울의 도심을 적시는 오후 이서연은 자신이 후원하는 보육권 봉사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검은색 세단이 한적한 교외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두 대의 SUV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간격을 좁히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서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속력을 높이라고 지시하려 했지만 그 순간 앞서가던 트럭이 급정거하며 길을 막아섰고 퇴로가 차단된 서연의 차는 굉음과 함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충격으로 인해 운전기사가 기절한 사이 서연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며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납치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반격할 준비를 했지만 차문이 뜯겨나가고 정체불명의 가스가 얼굴을 덮치자 저항을 포기하고 의식을 잃은 척 연기하며 그들에게 끌려갔다. 지독한 약품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폐공장의 차가운 바닥에서 서연이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손발은 거친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자 험상궂은 인상의 용병 5명이 모여 앉아 무기를 손질하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그들 뒤로는 녹슨 기계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납치범들의 대화 내용을 엿들은 서연은 그들이 강진호 부회장의 사주를 받은 전문 청부업자들이며 자신을 인질로 삼아 강태무에게
프로젝트 알파의 포기를 종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서연을 그저 겁에 질린 재벌가의 사모님으로만 취급하며 경계를 늦추고 있었지만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탈출 경로와 그들의 급소를 타격할 순서가 시뮬레이션처럼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묶인 손목의 관절을 유연하게 비틀며 밧줄의 매듭을 느슨하게 만들었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렸다. 한편 헬리오스 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강태무가 납치범들이 보낸 영상을 확인하고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포효하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축 늘어진 채 의자에 묶여 있는 서연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냉철한 이성은 산산이 조각났고 눈앞이 붉게 물드는 듯한 분노가 치솟았다. 강진호는 전화를 걸어 비열한 목소리로 프로젝트의 권한을 넘기지 않으면 사랑스러운 아내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고 협박했지만 태무에게 회사의 이익 따위는 휴지 조각보다 못한 것이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당장 헬리콥터를 준비하라고 소리쳤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보안팀장의 멱살을 잡으며 만약 서연의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둔다면 모두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태무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사설, 경비 병력을 총동원하여 서연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은 공포와 광기가 뒤섞인 채 타오르고 있었다. 폐공장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납치범의 리더는 태무와의 협상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하자 초조한 듯 서연에게 다가와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거칠게 들어 올리며 뺨을 툭툭 쳤고 그녀의 공포에 질린 표정을 즐기듯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그가 서연의 턱을 움켜쥐고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순간 서연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으며 살인 기계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순식간에 손목의 밧줄을 풀어헤치며 리더의 손가락을 꺾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터져나오기도 전에 서연은 의자에서 튀어올라 그의 목을 다리로 감아 조르며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갑작스러운 상황 반전에 당황한 나머지 4명의 용병들이 일제히 무기를 꺼내 들고 달려들었지만 서연은 이미 인간의 움직임을 초월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리더가 떨어뜨린 단검을 낚아채 공중으로 던진 뒤 달려드는 덩치 큰 남자의 무릎을 걷어차 중심을 무너뜨렸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단검을 다시 잡아챈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남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찔러 무력화시켰고 피가 튀는 현장 속에서도 그녀의 표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무감각했다. 좁은 공간에서의 난전은 서연에게 오히려 유리했고 그녀는 주변의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하여 수적 열세를 극복해 나갔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남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하는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치명적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용병이 총을 겨누자 굴러다니는 드럼통 뒤로 몸을 날려 총알을 피했고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녀는 남자의 팔을 비틀어 총구를 천장으로 향하게 한 뒤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고 쓰러진 그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겨누었다. 단 몇 분 만에 건장한 남자 5명이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을 뒹구는 지옥도가 펼쳐졌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서연의 몸에서도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피 묻은 칼을 내려다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는데 이 압도적인 폭력의 흔적이 태무에게 어떻게 비칠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서둘러 현장을 조작하여 자신도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운 좋게 살아남은 것처럼 꾸며야 했지만 훈련된 살인 기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기는 어려웠다. 그때 공장 밖에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수십 대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태무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칼을 등 뒤로 숨기고 바닥에 주저앉아 공포에 질려 떠는 연기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몸에 밴 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태무는 쓰러진 납치범들과 피투성이가 된 서연을 번갈아 보며 잠시 충격에 휩싸였으나 곧장 그녀에게 달려와 와락 껴안았다. 그의 품은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는데 서연은 그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살인 기계에서 인간으로 돌아오는 기분을 느꼈다. 태무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주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피며 오열했고 서연은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을 흘리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태무는 서연을 자신의 재킷으로 감싸 안아 공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밖에는 경찰 특공대와 헬리오스의 보안 요원들이 진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태무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보안 팀장에게 아내 놈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잡아들이고 배우를 끝까지 캐내라고 지시했지만 서연은 그들이 자신의 기술에 대해 입을 열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다행히 용병들은 대부분 중상을 입어 의식이 없거나 공포에 질려 헛소리를 하고 있었기에 당장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서연은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태무의 손을 놓지 않았고 태무 역시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 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폐공장을 바라보며 서연은 자신이 남긴 흔적들이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 태무는 서연의 손에 난 찰과상을 치료해주며 그녀가 겪었을 공포를 생각하며 가슴을 쳤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자책했다. 그는 서연에게 이제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그녀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경호를 붙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 경호가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는 감시가 될 것이 분명했기에 속으로는 난감함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태무는 잠든 서연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강진호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고 이제 핏줄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를 철저하게 파멸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서연이 보여준 놀라운 생존 본능과 현장에 남겨진 전문적인 제압 흔적들에 대해 무의식적인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음 한구석의 작은 가시처럼 밝혀 있었다. 한편 섀도우 조직의 정보망은 경찰 무전과 헬리오스 그룹의 보안 채널을 감청하여 폐공장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있었다. 조직의 수장은 현장 사진 속에 남겨진 독특한 매듭 방식과 혈점 타격 흔적을 보고 죽은 줄 알았던 전설적인 요원 고스트가 살아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시가를 태우며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었고 배신자를 처단하고 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최정예의 사냥개들을 풀 것을 지시했다. 서연이 태무를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사용했던 그 기술이 역설적으로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이었다. 이제 서연은 강진호라는 눈앞의 적뿐만 아니라 과거의 망령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되었다. 병원 VIP 병실에 입원한 서연은 태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태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자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침묵뿐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태무가 들어오자 그녀는 다시 가면을 쓰고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슬프고 위태로워 보였다. 태무는 서연을 위해 깎은 사과를 건네며 다정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 보았던 납치범들의 끔찍한 상처들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각자의 비밀과 의심을 품은 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 줄은 언제 끊어질지 모를 만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지만 그것은 더 거대한 태풍이 오기 전에 전조와도 같았고 서연과 태무의 운명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강진호의 몰락과 섀도우의 추격,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싹트기 시작한 미세한 균열은 앞으로 닥쳐올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연은 병실 침대에 누워 태무의 손을 잡고 잠을 청했지만 꿈속에서도 피 묻은 칼을 든 채 쫓기는 악몽은 계속되었다.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평범한 행복은 신기루처럼 멀어져만 갔고 그녀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괴물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거친 빗줄기가 통유리창을 부술듯이 때려대는 밤이었고 하늘은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섬광을 토해내고 있었다. 태무는 며칠간의 철야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는데 아픈 서연이 걱정되어 도저히 회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남동 언덕 위에 고립되듯 서 있는 그들의 저택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안락한 요새처럼 보였지만 그날 밤 그곳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숨막힐 듯이 무겁고 차가웠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읽고 있던 책을 덮으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본능적인 감각은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미세한 발자국 소리와 살기를 이미 포착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번의 어설픈 용병들과는 차원이 다른 훈련된 살인 기계들의 기척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기어이 현관 앞까지 찾아왔음을 직감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태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모든 조명이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동시에 거실 유리창이 산산조각나며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태무는 당황하여 서연의 이름을 외치며 그녀가 있을 방향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누군가가 그를 거칠게 밀쳐 소파 뒤로 넘어뜨렸다. 바닥에 넘어진 태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번개가 치며 거실을 비췄고 그 짧은 순간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항상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알았던 서연이 식탁 위에 놓여있던 과도를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괴한의 목을 찌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군더더기도 없었고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며 그 모습은 태무가 알던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닌 낯선 타인의 것이었다. 괴한들은 섀도우 조직의 최정예 암살조인 블랙 스쿼드였고 그들은 목표물인 서연을 제거하기 위해 소음기가 장착된 총과 군용 단검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서연은 태무가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괴한들을 거실 중앙으로 유인하며 춤을 추듯 유려하게 공격을 피하고 반격했다. 한 암살자가 총구를 겨누자 그녀는 몸을 낮춰 슬라이딩하며 테이블의 다리를 걷어찼고 기울어진 테이블이 총알을 막아주는 사이 그녀는 도약하여 남자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지자 서연은 그의 손에서 총을 빼서 들었고 망설임 없이 뒤따라오던 다른 두 명의 다리와 어깨를 정확하게 사격하여 무력화시켰다. 총성이 빗소리에 묻혀 둔탁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거실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태무는 소파 뒤에 숨어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공포보다는 혼란과 배신감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륙극의 주인공이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뇌가 거부하고 있었지만 바닥에 흐르는 붉은 피와 고통의 찬 신음은 지독한 현실이었다. 서연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살기 어린 눈빛을 번뜩이며 남은 암살자들과 대치하고 있었고 그녀의 등 뒤에는 태무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흉포한 짐승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은 태무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절망적인 심정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탄창이 비자 그녀는 총을 둔기처럼 던져 적의 앞면을 강타하고 맨주먹으로 달려들어 뼈가 부러지는 타격음을 만들어냈다. 블랙 스쿼드의 리더는 서연의 압도적인 무력에 당황하면서도 그녀의 약점이 태무라는 것을 눈치채고 비열하게도 태무가 숨어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가 단검을 들고 태무에게 달려드는 순간 서연의 눈이 뒤집히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고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칼날을 막아섰다. 날카로운 칼날이 서연의 왼쪽 어깨를 깊게 베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꿈쩍도 하지 않고 리더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다.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리더가 비명을 질렀고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목을 팔로 감아 강력한 초크 기술로 기절할 때까지 조르고 또 졸랐다. 바닥에 쓰러진 리더가 경련을 일으키다. 멈출 때까지 그녀는 멈추지 않았고 그 잔혹한 집요함은 태무를 공포에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모든 적이 쓰러지고 거실에는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만이 남았을 때 서연은 피투성이가 된 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어깨에서는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는 상처를 돌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떨리는 눈으로 태무를 바라보았다.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을 때 태무는 소파 뒤에서 천천히 일어났고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눈동자는 충격과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고 그 거부의 몸짓은 칼에 베인 상처보다 더 깊은 고통을 서연의 가슴에 남겼다. 태무의 입술이 파들거렸고 그는 쉰 목소리로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태무는 바닥에 즐비한 시체들과 피 묻은 아내를 번갈아 보며 머리를 감싸 쥐었고 지난 1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닫고 오열했다. 그녀가 보여주었던 수줍은 미소와 서툰 요리 솜씨 그리고 밤마다 그에게 안겨 속삭이던 사랑의 말들이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생각에 그는 미칠 것만 같았다. 그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서연에게 소리쳤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손으로 나를 안을 수 있었냐며 울부짖었다. 서연은 그 비난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눈물을 흘렸고 차라리 그가 자신을 욕하고 때려서라도 이 죄책감을 덜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태무는 그녀를 때리는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경멸하듯 내려다보았고 그것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때 저택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서연이 미리 설정해둔 긴급 호출 신호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헬리오스 보안팀이었다. 서연은 감정을 추스르며 태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태무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고 더 이상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재킷을 주워 서연의 피 흐르는 어깨에 덮어주었지만 그 손길에는 예전과 같은 따스함이나 애정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의무감만이 남아있었다. 태무는 경찰이 도착하면 정당방위로 진술하라고 사무적으로 말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2층 서재로 올라가 버렸고 닫힌 문 뒤로 무거운 침묵만이 흘러내렸다. 홀로 남겨진 서연은 피비린내 나는 것일 한가운데 서서 소리 없이 오열했고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경찰과 보안팀이 도착해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서연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의사가 상처를 봉합하고 붕대를 감아주었지만 그녀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고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헬리오스 법무팀이 개입하여 사건을 괴한들의 침입에 의한 정당방위로 마무리 지었지만
태무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당분간 별장에 머물겠다는 말만 전해왔고 서연에게는 본가로 돌아가 있으라는 차가운 통보만을 남겼다. 서연은 텅 빈 병실에 누워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태무와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떠올렸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찌를 뿐이었다. 며칠 뒤 서연은 퇴원하여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는 태무의 온기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냉기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태무의 서재에 들어가 그가 남긴 흔적들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고 책상 위에 놓인 결혼사진 액자를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서연은 자신이 선택한 복수의 길이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제 태무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림자 속의 수호자로서 그를 지키고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한편 태무는 회사 근처의 호텔에 머물며 술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는데 눈을 감으면 서연이 사람을 죽이던 그 끔찍한 장면이 떠올라 괴로워했다. 그는 서연의 뒷조사를 다시 시작했고 그녀의 과거 기록이 지나치게 깨끗하다는 점과 고아원 기록조차 조작된 흔적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절망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고 자신의 곁에 있던 사람은 훈련된 살인 병기였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과 믿음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잠이 들 때면 여전히 서연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 눈물을 흘렸고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다. 강진호는 태무와 서연 사이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불렀고 이제야말로 태무를 완전히 고립시켜 무너뜨릴 기회라고 판단하여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났지만 더 이상 그녀를 안아줄 태무는 곁에 없었고 차가운 어둠만이 그녀를 반겨주었다. 그녀는 섀도우 조직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더 큰 규모의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사치였다. 그녀는 창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장비들을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재벌가의 사모님이 아닌 냉혹한 전사 송지안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전투복을 입고 권총을 장전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다짐했는데 태무가 자신을 버렸을지라도 자신은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켜낼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것이 그녀가 태무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강진호의 비밀 금고가 있는 곳으로 잠입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빗속을 뚫고 달리는 그녀의 오토바이는 포효하는 짐승처럼 거친 숨을 토해냈다. 그녀는 이제 잃을 것이 없었기에 두려움도 없었고 오직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화살처럼 곱고 날카로웠다. 태무가 없는 빈자리는 시리도록 아팠지만 그 고통은 그녀를 더욱 강하고 독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갈아주었다. 가면은 벗겨졌고 진실은 드러났지만 사랑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었기에 그녀는 그 불꽃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폭풍 우치는 밤은 끝나지 않았고 서연의 고독한 전쟁은 이제 막 이막을 올리고 있었다. 태무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난 뒤였고 저택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옷가지를 챙기러 잠시 들렀을 뿐이었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그의 표정은 마치 적진에 들어선 장수처럼 비장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서연은 인기척을 듣고 2층에서 내려왔지만 태무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드레스룸으로 직행하여 필요한 물건들만 가방에 거칠게 담았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태무는 감전된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고 그 거친 거절은 서연의 가슴에 멍을 남겼다. 그는 서연을 향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당분간 별장에서 지낼 것이니 찾지 말라고 통보했고 그 말은 마치 이별 선고처럼 잔인하게 들렸다. 서연은 멀어지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내리치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서연은 텅 빈 침대에 누워 태무가 남기고 간 희미한 향기를 맡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까무룩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를 깨운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니라 거실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TV 뉴스, 속보 소리와 밖에서 들려오는 헬리콥터 소리였다. 서연이 비몽사몽간에 거실로 내려가 TV를 켰을 때 화면에는 헬리오스 그룹 강태무 회장 긴급 체포라는 붉은 자막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검찰이 들이닥쳐 태무에게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고 혐의는 횡령과 배임 그리고 범죄 조직과의 결탁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서연은 화면 속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연행되는 태무를 보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이것이 강진호가 준비한 최후의 일격임을 직감했다. 검찰은 태무가 비밀리에 범죄 조직을 고용하여 경쟁사를 협박하고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증거들은 교묘하게 조작된 것들이었다. 특히 지난번 저택 침입 사건 때 죽은 암살자들의 신원이 태무가 고용한 용병으로 둔갑해 있었고 그들에게 지급된 자금이 태무의 비밀 계좌에서 나온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강진호는 언론 인터뷰에서 조카의 일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눈물까지 글썽였지만 서연은 그 가증스러운 연기 뒤에 숨겨진 악마의 미소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부들부들 떨었고 자신이 태무를 지키기 위해 벌인 일들이 오히려 그를 옥죄는 올가미가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하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기에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고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서연은 즉시 변호인단을 통해 면회를 신청하려 했지만 강진호의 입김이 작용한 탓인지 가족을 포함한 모든 면회가 불어된 상태였다. 헬리오스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이사회는 태무의 해임안을 상정하기 위해 긴급 소집되었으며 회사는 강진호의 손아귀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다. 서연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태무를 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옛 신분인 송지안의 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검찰청 내부의 설계도를 입수하고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태무가 갇혀 있는 독방의 위치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파악했다. 그녀는 변호사 자격증을 위조하고 특수 분장을 통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 뒤 검찰청으로 향했고 그녀의 가방 안에는 법전 대신 최첨단 도청 장치와 소형 폭탄이 들어 있었다. 검찰청 접견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태무의 모습은 불과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처럼 초췌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은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젊은 총수의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패배자의 형상이었다. 변호사로 위장한 서연이 들어오자 태무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동공이 확장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분장은 완벽했지만 그가 사랑했던 아내의 깊고 슬픈 눈동자만큼은 숨길 수 없었기에 그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태무는 주위를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춰 미쳤냐고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걱정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서연은 태무의 질책을 무시하고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그가 덮어쓴 누명을 벗겨줄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강진호가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섀도우 조직과 거래한 내역들이었는데 일반적인 해커들도 뚫지 못한 암호화된 서버에서 빼낸 것들이었다. 태무는 화면 속의 자료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서연이 가진 능력이 자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서연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강진호의 목을 쳐낼 칼이 되어주겠다고 제안하며 지금은 감상적인 감정을 버리고 자신을 이용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태무의 손을 유리벽 너머로 짚으며 당신이 나를 증오해도 좋으니 제발 살아서 회사를 되찾으라고 간청했다. 태무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긴 침묵을 지켰는데 그의 내면에서는 배신감과 고마움 그리고 여전한 사랑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서연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마침내 태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의 제안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서연에게 강진호의 비밀 금고 위치와 그곳에 보관된 이중장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그것만이 자신을 구할 유일한 열쇠라고 속삭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공조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동맹이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서연은 검찰청을 빠져나오자마자 변장을 지우고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태무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강진호의 비밀 금고가 숨겨진 강남의 한 회원제 클럽을 목표로 삼았고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곳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출입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으며 사설 경호원들과 섀도우 조직원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곳이었다. 서연은 혼자 힘으로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과거에 자신에게 빚을 졌던 정보상과 무기 밀매상에게 연락을 취해 지원을 요청했다. 그녀는 태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각오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편 유치장 안의 태무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서연이 남기고 간 말들을 곱씹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서연을 너무 몰랐다는 자괴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그녀의 강인함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다. 강진호는 태무를 회유하기 위해 변호사를 보내 거짓 자백을 종용했고 모든 죄를 인정하고 물러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던졌다. 하지만 태무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차가운 비소를 날렸고 강진호에게 조만간 자리가 바뀔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태무의 눈빛은 다시금 예전의 총명하고 날카로운 총수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고 그는 서연이 만들어줄 반격의 기회를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었다. 서연은 작전 당일 클럽에 VIP 손님으로 위장하여 잠입에 성공했고 화려한 드레스 자락 아래에는 무기들이 숨겨져 있었다. 클럽 내부는 활락과 타락의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고 강진호는 룸에서 측근들과 함께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서연은 보안실을 제압하고 감시 카메라를 조작한 뒤 환풍구를 통해 금고가 있는 지하 3층으로 내려갔다. 그곳은 미로처럼 복잡하고 곳곳에 적외선 센서와 레이저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서연의 유연한 몸놀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녀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레이저망을 통과하여 금고 앞까지 도달했고 특수 장비를 이용해 육중한 철문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고문이 열리려는 순간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강진호가 파어놓은 함정이었음을 알리는 붉은 조명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수십 명의 경호원이 무기를 들고 몰려들었고
서연은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품에서 연막탄을 꺼내 바닥에 던졌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쌍권총을 꺼내 들며 화려한 총격전을 시작했다. 좁은 복도는 순식간에 총성이 난무하는 전장으로 변했고 서연은 춤을 추듯 회전하며 적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다. 그녀는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금고 안에 있는 이중장부를 확보하여 방탄 가방에 챙겨 넣었다. 서연은 탈출 과정에서 왼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었지만 고통을 참아내며 미리 준비해둔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그녀는 피를 흘리면서도 도심을 질주하며 추격해오는 차량들을 따돌렸고 헬리오스 본사로 향하는 길을 선택했다. 강진호의 수하들이 집요하게 쫓아와 그녀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려 했지만 서연은 고개 운전을 하며 그들을 차례로 전복시켰다. 마침내 그녀는 헬리오스 본사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여 태무의 신복인 보안팀장에게 이중장부를 넘겨주었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보안팀장은 피투성이가 된 서연을 보고 경악했지만 그녀가 건넨 가방을 소중히 껴안으며 구급차를 불렀다. 다음 날 아침 헬리오스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장은 강진호의 회장 취임 승인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진호는 단상에 올라 승리의 연설을 하려 했지만 그 순간 회의장 문이 활짝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정장을 입은 태무가 걸어 들어왔다. 태무의 손에는 서연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중장부의 사본이 들려 있었고 그의 뒤에는 주주들의 동요를 잠재울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흐르고 있었다. 태무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 강진호의 면전에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며 그를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선언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강진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떨리고 있었다. 태무의 화려한 복귀와 강진호의 체포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뉴스였지만 태무의 마음은 온통 병원에 누워있는 서연에게 가 있었다. 그는 주주총회가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서연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지만 태무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존재로 보였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의심하고 밀어냈던 시간들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그녀가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회사의 경영권도 명예도 아닌 오직 서연의 생명뿐이었고 그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무는 서연의 병실을 지키며 그녀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가 듣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연이 깨어나면 다시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녀의 과거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의사는 서연의 상태가 위중하여 오늘 밤이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고 그 말은 태무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것만 같았다. 창밖에는 다시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물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태무의 눈물과 하나가 되어 바닥으로 떨어졌다. 운명은 그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련을 주었지만 그 시련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고 애절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가운데 서연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 낯선 천장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고 왼쪽 허벅지와 어깨에서는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의 의식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기포처럼 빠르게 명료해지고 있었다. 귓가에 들려오는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는데 그것은 병실 한쪽에 켜져 있는 TV 뉴스 앵커의 긴박한 보도 내용이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화면을 응시했고
붉은색 속보 자막과 함께 연기를 내뿜고 있는 헬리오스 그룹 본사 건물의 영상이 눈에 들어오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검찰 호송 차량에서 탈주한 강진호가 잔존하는 섀도우 조직원들을 이끌고 본사를 점거했으며 강태무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서연은 당장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비명을 삼키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극심한 현기증과 고통이 그녀를 다시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태무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혈관 속에는 아드레날린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렸고 솟구치는 핏방울을 무시한 채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을 딛고 섰다. 담당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서연의 살기 어린 눈빛과 마주치자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서연은 순식간에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미안하다는 짧은 속삭임과 함께 기절시켰다. 서연은 간호사의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눌러쓴 뒤 비상구 계단을 통해 병원을 빠져나갔고 그녀의 절뚝거리는 발걸음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겠다는 처절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서울의 도심은 헬리오스 사태로 인해 마비된 상태였고 경찰의 사이렌 소리와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서연은 혼란한 틈을 타 경찰 통제선을 우회하여 건물 뒤편에 위치한 하수처리 시설 입구로 향했는데 그곳은 건물의 설계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녀만이 알고 있는 비밀 침투 경로였다. 차가운 빗물이 상처에 스며들어 뼈를 깎는 고통을 주었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고 어둠 속의 미로를 헤치고 나아갔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맹수처럼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환풍구를 타고 올라가며 건물 내부의 상황을 파악했고 곳곳에 배치된 무장 테러리스트들의 위치와 인질들이 갇혀 있는 대외의실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 넣었다. 지금 그녀에게는 최첨단 장비도 지원 병력도 없었지만 태무를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로 만들고 있었다. 헬리오스 타워의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강진호가 광기에 찬 눈으로 창밖의 경찰들을 내려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중무장한 용병들이 태무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강진호는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회사를 잿더미로 만들어서라도 태무와 함께 동기어진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태무는 입가가 터지고 옷이 찢겨진 상태였지만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은 채 진호를 노려보며 이 미친 짓을 멈추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진호는 태무의 말을 비웃으며 기폭 장치가 연결된 타이머를 작동시켰고 1시간 뒤면 이 건물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태무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병원에 누워있을 서연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느꼈다. 그 순간 회장실의 두꺼운 방탄유리가 굉음과 함께 깨져나갔고 천장의 환풍구에서 검은 그림자가 떨어져 내리며 연막탄이 터졌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용병들이 당황하며 허공에 총을 난사하는 사이 서연은 바닥을 구르며 가장 가까이 있던 적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소총을 빼앗았다. 탕탕거리는 총성과 함께 2명의 용병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고 서연은 연기 속으로 다시 몸을 숨기며 유령처럼 움직였다. 태무는 연기 속에서 언뜻 비친 그 익숙한 실루엣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그것은 분명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내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지옥 불구덩이까지 그를 구하러 온 것이었으며 그 사실을 깨달은 태무의 가슴은
벅찬 감동과 죄책감으로 터질 듯이 요동쳤다. 서연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정신력으로 고통을 억누르며 남은 용병들을 하나둘씩 처리해 나갔지만 과다 출혈로 인해 시야가 점점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섀도우 조직의 최정예 요원답게 그녀는 적들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고들어 급소를 타격했고 총알이 떨어지자 주저없이 단검을 뽑아 근접전을 펼쳤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회장실을 울렸고 서연의 몸에는 새로운 상처들이 늘어갔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용병 대장이 거대한 덩치를 이용해 서연을 압박해오자 그녀는 벽을 타고 도약하여 그의 어깨 위에 올라탔고 체중을 실어 목을 비틀어 제압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착지한 서연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닦아내며 태무에게 시선을 돌렸고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혀들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구석에 숨어있던 강진호가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들어 서연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이었다. 총성 소리가 울려 퍼지는 찰나 태무는 묶여있던 밧줄을 끊어낼 듯이 몸부림치며 몸을 날려 서연을 밀쳐냈고 총알은 서연 대신 태무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태무는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서연을 감싸 안았고 서연은 놀란 눈으로 태무의 상처를 살피며 울부짖었다. 강진호는 미친 듯이 웃으며 다시 총구를 겨누었지만 이미 서연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태무의 품에서 벗어나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 진호를 향해 던졌고 날카로운 유리 파편은 진호의 손목에 정확히 밝혔다. 비명과 함께 총을 떨어뜨린 진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뒷걸음질 쳤고 서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과도 같은 위압감을 뿜어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은 강진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차가운 목소리로 이것이 당신이 선택한 결말이라고 선고했다. 진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비굴한 모습을 보였지만 서연은 그를 가차없이 제압하여 바닥에 눕히고 밧줄로 단단히 묶어버렸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기폭장치의 타이머를 확인하고 복잡한 배선을 침착하게 해체하기 시작했는데 남은 시간은 불과 3분 남짓이었다. 태무는 피를 흘리는 팔을 부여잡고 서연의 곁으로 다가와 떨리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생과 사의 갈림길에 함께 섰다. 서연이 마지막 붉은색 선을 절단하는 순간 타이머의 숫자가 멈췄고 숨막히는 정적 끝에 안도의 한숨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경찰 특공대가 회장실로 진입했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은 서로를 끌어안고 주저앉아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긴장이 풀리자 그대로 태무의 품에 쓰러졌고 태무는 그녀를 으스러지게 껴안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회장실은 전쟁터와 다름없는 참혹한 흔적들로 가득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서연을 들것에 실으려 했지만 태무는 자신이 직접 그녀를 안고 가겠다며 고집을 피웠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녀를 소중히 안고 건물을 빠져나갔다.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태무의 눈에는 오직 품에 안긴 서연의 창백한 얼굴만이 보일 뿐이었고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다시 병원으로 이송된 서연은 긴급 수술을 받았고 태무는 수술실 앞을 지키며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번에는 그도 팔에 붕대를 감은 환자였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서연의 생환만을 기도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알리자 태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것은
단순한 안도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연인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고, 지난 모든 고통과 오해를 씻어내리는 정화의 눈물이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회사가 아니라 바로 이 여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며칠 후 서연이 일반 병실로 옮겨져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의 곁에는 태무가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뜨자마자 태무를 찾았고, 태무는 그녀의 손을 잡고 얼굴을 비비며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서연은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인데 그래도 괜찮냐고 물었고, 태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이 당신은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며 나의 영원한 아내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 속에서 과거의 상처들은 서서히 아물어가기 시작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그들 앞에는 폐허가 된 세상이 남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강진호의 구속과 헬리오스 그룹의 정상화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세상은 영웅적인 아내의 활약상에 열광했지만 서연과 태무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신들을 격리시켰다. 그들은 병실 창가를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미래를 이야기했고, 이제는 더 이상 비밀도 거짓도 없는 투명한 사랑을 약속했다. 서연은 더 이상 어둠 속의 그림자가 아니라 태무의 곁에서 빛나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고, 태무는 그런 그녀를 평생 지키는 든든한 나무가 되기로 맹세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찬란한 새벽이 온다는 말처럼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재련되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서울의 거리는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고, 헬리오스 그룹 사태가 마무리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헬리오스 타워는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고 투명 경영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강태무 회장과 그의 아내 이서연이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대중 앞에 나서기를 꺼리는 은둔형 사모님이 아니었으며, 태무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그룹 산하의 보안 솔루션 재단을 이끄는 이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있었다. 그녀의 다리에 남은 흉터는 치열했던 전투의 훈장처럼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태무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출근하는 서연의 차량을 내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그의 책상 위에는 서연과 함께 찍은 새로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사진 속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은 이날 오후 서울 구치소의 접견실에 앉아 두꺼운 유리벽 너머의 남자를 무표정하게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수감번호 2048번을 달고 있는 강진호였다. 한때 천하를 호령할 듯 위세가 등등했던 헬리오스의 부회장은 이제 늙고 병든 노인이 되어 초라하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도끼 대신 회한과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그에게 회사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음을 알리며 그가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자금까지 모두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했음을 통보했다. 강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서연은 그에게 동정심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과거의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이곳에 왔을 뿐이며, 이제 그가 없는 세상에서 태무와 함께 행복해질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서연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접견실을 나섰고, 그녀의 등 뒤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긴 악몽의 끝을 알리는 마침표와도 같았다. 구치소를 나온 서연은 차를
직접 몰아 교회의 한적한 추모 공원으로 향했고 조수석에는 하얀 국화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그곳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그녀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고 그녀가 모든 복수를 끝내고 처음으로 찾아가는 길이었다. 묘비 앞에 선 서연은 국화를 내려놓고 손끝으로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지며 아버지에게 태무를 지켰고 진실을 밝혔노라고 속삭였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흐트렸고 그녀는 마치 아버지가 따뜻한 손길로 자신을 쓰다듬어주는 것 같은 느낌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서연이 뒤를 돌아보자 태무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장인어른께 인사드리러 왔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묵념을 올리며 과거의 슬픔을 위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다. 주말이 되자 태무와 서연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남해의 조용한 별장으로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두 사람은 지난날의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 지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태무는 서연에게 섀도우 조직원들이 모두 검거되었고 이제 그녀를 위협할 존재는 세상에 없다고 안심시켰지만 서연은 설령 또 다른 위협이 닥쳐와도 자신이 태무를 지킬 것이라며 장난스럽게 주먹을 쥐어 보였다. 태무는 그런 서연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며 이제는 자신이 그녀를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고 맹세했고 서연은 그의 진지한 눈빛에 얼굴을 붉히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깊어가는 밤을 함께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근심 걱정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해변을 산책하다가 모래사장에 밀려온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있었는데 멀리서 태무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편안한 티셔츠 차림으로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고 그 모습은 냉철한 기업 총수 강태무가 아닌 인간 강태무 그 자체였다. 서연은 그를 향해 달려갔고 태무는 서연을 번쩍 안아 올리며 빙글빙글 돌았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닷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서연은 태무의 목을 끌어안으며 문득 자신이 가짜 신분으로 시작한 이 결혼이 진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송지안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고독했던 과거와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겪어야 했던 불안한 날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상관없이 태무의 곁에 있는 자신이 가장 나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다시 바쁜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그들의 삶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서연은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갔고 태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서연의 조언을 구하며 그녀를 진정한 파트너로 존중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장님 부부가 닭살 커플이라는 소문이 자자했고 점심시간마다 회사 정원에서 도시락을 먹는 두 사람의 모습은 헬리오스의 명물이 되었다. 강진호의 잔재를 청산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한 덕분에 헬리오스 그룹의 이미지는 크게 개선되었고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다. 서연과 태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고 그들의 진정성 있는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헬리오스 그룹 주최로 열린 자선 파티에서 서연은 태무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등장했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터졌다. 1년 전 불안에 떨며 태무의 뒤에 숨었던 모습과는 달리 지금의 서연은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왕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기자가 다가와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에 대해
짓궂은 질문을 던지자 태무는 서연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그녀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영혼의 동반자라고 대답했다. 서연 역시 태무를 바라보며 그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세상의 전부라고 화답했고 두 사람의 눈빛 교환은 지켜보는 이들의 질투를 유발할 만큼 달콤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태무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서연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발표했다.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태무가 직접 부르는 세레나데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서연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노래가 끝나고 태무는 서연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며 다시 한번 프러포즈를 했고 이제는 가짜가 아닌 진짜 부부로서 평생을 함께해 달라고 고백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무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뜨겁게 키스했다. 하객들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았고 그 모습은 마치 동화 속 해피엔딩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고 그들의 앞날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임을 모두가 확신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고 섀도우 요원 송지안으로서의 삶과 재벌가 며느리 이서연으로서의 삶이 하나로 융합되어 완전한 자신이 되었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도 누군가를 속일 필요도 없었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태무가 뒤에서 다가와 그녀를 백허그하며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었고 서연은 당신과 함께 늙어갈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태무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렇게 손잡고 야경을 보자고 약속했고 서연은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사랑은 그 별들보다 더 영롱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이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된 날 헬리오스 그룹과 태무의 집안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태무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서연을 여왕처럼 모시며 태교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 구해다 바쳤고 서연은 그런 태무의 호들갑이 싫지 않은 듯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부모가 될지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우는 두 사람의 모습은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아이에게는 거짓 없는 세상과 정의로운 마음을 물려주겠다고 다짐했고 태무는 아이가 자라서 엄마처럼 용감하고 아빠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며 두 사람은 더욱 깊어진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었고 그들의 가정은 견고한 성체처럼 단단해졌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첫눈이 내리는 날 서연과 태무는 아이를 안고 창가에 서서 하얗게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눈동자는 마치 거울처럼 두 사람의 사랑을 비추고 있었다. 서연은 태무에게 귓속말로 고맙다고 속삭였고 태무는 서연의 이마에 키스하며 내가 더 고맙다고 대답했다. 가짜 신분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진실한 사랑이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완성되었고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눈송이가 축복처럼 흩날리는 창가에서 세 가족의 실루엣은 그림처럼 아름답게 빛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